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차가운 말을 들었던 폴란드 여성이 3년 뒤 한국에서 약혼 소식을 전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반려동물의 죽음까지 겹쳐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타입니다.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온 33 여성이죠.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규칙적이고 차분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모험이나 변화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온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룸메이트였던 안나가 케이팝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먼 나라 가수들을 좋아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안나가 보여준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 속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내려는 끈끈한 정이 느껴졌거든요. 폴란드도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이긴 하지만 한국에 그것은 또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점점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고 온라인으로 기초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익혀나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지역 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콘텐츠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져갔어요. 28살이 되던 해 드디어 어머니를 설득해서 첫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너무 먼 곳에 혼자 가는 게 걱정된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단 일주일만 그룹 투어로 갈 테니까라고 간신히 설득했거든요. 사실 그룹 투어가 아니라 혼자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한글 간판들, 들려오는 한국어, 심지어 공항 안내방송까지도 신기했어요. 명동과 홍대,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매일 밤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것 같다,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첫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난 한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주문하려다가 실수를 계속했고 옆에서 기다리던 그가 영어로 도움을 줬어요.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는 31살의 회사원이라고 했고 이름은 준호였어요.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저에게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추천해줬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그가 알려준 곳들을 다니면서 일반 관광객들은 모르는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골목길, 한강에서 바라보는 야경, 익선동의 아기자기한 카페들까지 모든 게 특별했습니다.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준호와 헤어질 때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르타 씨, 다시 한국에 오실 거죠? 그때도 꼭 연락주세요. 그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에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준호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물어봤고 제가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틀린 부분을 친절하게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오늘 날씨가 어떠세요? 가 더 자연스럽다고 알려주는 시기였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화상통화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저는 아침에, 그는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가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를 보여주면 저는 폴란드 전통 음식인 피에로기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지만 음식에 대한 애정만큼은 비슷했거든요. 준호는 저에게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줬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한강치킨,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까지 모든 계절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에 오시면 벚꽃 구경 같이 해요라는 말에 저는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해 겨울 내내 저축을 하면서 두 번째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휴가를 내서 2주 동안 머물 예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셨지만 한국 친구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제 말에 조금은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세상을 보는 것도 좋다며 오히려 응원해 주셨고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준호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줬거든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이 더욱 반가웠어요. 첫 번째 여행 때는 관광객이었다면 이번에는 현지 친구가 있는 여행자였죠. 준호는 관광지가 아닌 진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고 동네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을 경험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들이었거든요. 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창덕궁에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듣고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배우고 인사동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준호의 가족들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요리해 주신 한정식을 먹으면서 마르타가 우리 준호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버님도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네요 라며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 2주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준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특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어느새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리 둘 다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타,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의 환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준호와의 원거리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차 6시간을 극복하며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서로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달콤한 시절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차와 과자를 보내줬고 저는 폴란드의 수제 초콜릿과 호박잼을 보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는 제 한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매일 새로운 표현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마르타 한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다며 칭찬해줬거든요. 저도 그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6개월 정도 원거리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꿈과 고민,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준호는 언젠가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저는 언어 교육 쪽으로 일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준호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마르타, 한국에 와서 함께 살면서 결혼을 준비해보는 게 어때?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셨고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다면 지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은 정말 확신하는 거냐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해줬고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용기를 냈어요. 준호도 서울에 작은 원룸을 구해놓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비자가 아닌 장기 체류 비자였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보기, 동네 분식점에서 간단한 식사하기, 한강에서 산책하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 모두 특별했습니다. 한국어도 실제로 사용하면서 더욱 늘었고요. 준호는 정말 배려심 많은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외국인 등록이나 은행 계좌 개설 같은 복잡한 일들도 함께 해줬습니다. 마르타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며 항상 저를 챙겨주었거든요. 그해 여름에는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준호 부모님은 이미 몇 번 뵌 터라 편안했지만 제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준호와 그 가족들을 만나셨는데 다행히 서로 좋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준호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 남자는 마르타를 정말 아끼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성실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다며 만족해 하셨고요. 양쪽 부모님이 다 만족하시니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2019년 가을 저희는 약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식으로는 함진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어머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약혼 예물을 받으면서 정말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면서 어딘가 신경 쓰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하는데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가 워낙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면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거나 야근을 해야 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곤한 듯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어버리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메시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내용도 공유했는데 이제는 핸드폰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에 가서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동료라는 답변만 했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못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혹시 준호가 저와의 관계에 지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그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어요. 언어교환 모임에도 참여하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면서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도 배워서 준호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요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맛있다며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건성으로 먹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밖에서 먹고 왔으니까 조금만이라며 몇 숟가락만 먹고 마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 무렵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어느 날 새끼 고양이를 데려온 거예요. 회사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서라며 작은 상자에 든 새끼 고양이를 보여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얀 털에 까만 반점이 있는 예쁜 고양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라고 물으니 마르타가 지어줘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 때문이기도 했고 저희를 바라보는 까만 눈이 너무 예뻤거든요. 눈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고양이였어요. 제가 외로울 때마다 옆에 와서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눈이를 돌보면서 준호와 저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눈이가 오늘 이상한 짓을 했다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 아닐까?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전의 다정한 모습이 조금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2020년 초부터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준호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색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하고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핸드폰에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메시지가 자주 왔는데 제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회사 후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후배에게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상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는데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궁금해서 지은이가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신입사원인데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그를 믿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려고 해도 준호의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예전에는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혼자 보게 되었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는 제가 함께 가자고 하면 남자들끼리만 만나는 자리라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2020년 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메신저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화면을 보니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연속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궁금했습니다. 마침 핸드폰 잠금이 풀린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메신저를 확인했는데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그 여자 집에 있어요? 우리 관계를 언제까지 숨겨야 하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샤워에서 나오기 전에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 여자라는 표현이 저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고 준호와 지은이 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뭘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질문들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준호에게 잘 잤어? 라고 물어보고 아침도 챙겨주고 오늘 회사에서 뭐 해? 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 행동,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나가면서 지갑을 두고 갔는데 그 안에서 영화표 2장이 나온 거예요. 영화 제목은 미나리였고 날짜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준호는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하며 나갔었거든요. 영화표에는 커플석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영화를 본 지는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른 여자와는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영화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건. 하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회사 후배랑 같이 본 거야. 그냥 친구 사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커플석에서 친구끼리 영화를 봐.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준호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미안해. 사실은. 그 순간 제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은이와 사귀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언제부터? 라고 물으니 6개월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약혼은 뭐고? 라고 소리쳤을 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라고 따졌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보니 눈이가 축 늘어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수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더 빨리 왔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도 모자라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던 반려동물마저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동물병원에서 돌아와 누니의 작은 몸을 안고 있는데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어요. 준호도 누니를 많이 아꼈던 터라 슬퍼했지만 저와는 다른 차원의 슬픔이었어요. 저에게는 누니가 한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누니와 함께 TV를 보고 누니에게 폴란드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는데 이제 그마저 할 수 없게 된 거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준호와 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슬퍼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누니를 작은 상자에 넣고 화장장에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니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르타,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라며 진부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은이를 더 사랑한다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와는 왜 약혼까지 했어? 왜 폴란드에서 오라고 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고 나서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준호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거였죠. 마르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폴란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르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언어도 완벽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잖아. 폴란드로 돌아가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사랑한다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될게. 라고 대답했을 때 준호는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누니와 보낸 행복한 시간들까지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짐을 싸면서도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준호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멀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와의 기억이 담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준호는 정말 혼자 살 수 있겠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봐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받았던 약혼 반지를 돌려줬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저는 작은 원룸 바닥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 없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온 덕분에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다행히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잘하네요 라며 흔쾌히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더라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손님들도 친절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하는 모든 과정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주문을 받을 때는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생각보다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인데 한국어 잘하네요 라며 격려해 주셔서 점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예술가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커피를 주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한 남자분이 카페에 들어오셨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문을 받으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홍대에서 우연히 만났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 여행을 왔을 때 길을 물어봤던 분이었어요. 혹시 폴란드에서 온? 라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여행 온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한국에? 라고 물으시길래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분 이름은 민수 씨였고 근처에서 작은 번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폴란드어도 할 수 있으시니까 번역 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며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서비스업에서의 예의,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카페에 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 손님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시고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왔는데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 친절하세요 라고 대답드렸더니 그래,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거야. 나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그의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다시 카페에 오셨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마르타 씨, 저희 번역 사무소에서 폴란드어 번역가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실력이 늘면 정직원도 가능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번역이라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와 맥락까지 이해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천천히 배워가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가 많아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카페 일을 계속하면서 번역 일도 병행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문서 번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관광 안내서나 상품 설명서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거든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멘토였어요. 제가 번역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번역은 기술이면서 동시에 예술이에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감각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번역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분의 인터뷰와 프로그램 노트를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정말 어려웠지만 동시에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 분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조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번역하면서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번역 일을 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특히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 존댓말의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었어요. 번역가 모임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저처럼 외국 출신의 번역가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독일 출신의 토마스 씨와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도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번역가 모임에서 만난 한국 분들도 정말 따뜻했어요.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고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인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요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번역가 모임 후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은 분을 만났습니다. 경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사를 전공하신 대학 교수셨어요. 제가 폴란드에서 왔다고 하니 폴란드와 한국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폴란드도 외침을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역 일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경희 교수님의 제안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작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마르타 씨의 언어 실력과 문화적 감수성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며 함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폴란드와 한국이 20세기에 겪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들, 두 나라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온 과정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제 조국과 제2의 고향인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한국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났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시는 현우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료 찾기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정말 박식하고 친절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현우 씨는 35살의 조용한 성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동유럽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폴란드의 연대운동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하셨죠?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고 항상 따뜻한 격려를 해주었어요. 혼자서 외국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준호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현우 씨는 제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했습니다. 마르타 씨 연구가 잘 되고 있나요? 라며 업무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그런 현우 씨의 배려심이 조금씩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준비된 남자친구였던 준호와는 정말 다른 타입이었거든요. 현우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들어주는 것을 잘했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외국인이 아닌 마르타라는 개인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 자료를 찾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우 씨가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시간 내셔서 같이 자료를 정리해 볼까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연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연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현우 씨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했고 사서가 된 이유도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폴란드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준호와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현우 씨는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 씨와의 만남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연구 관련 만남에서 시작해서 점심 식사, 저녁 산책까지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조심스러웠고 현우 씨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2023년 가을 현우 씨와 알게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한 날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마르타 씨, 저는 당신이 외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르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현우 씨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 옆에 있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경희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연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 결과물을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르타 씨가 직접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폴란드 출신 연구자의 시각에서 한국사를 바라본 독특한 관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로 학술 발표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가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분명히 잘하실 수 있어요 라며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현우 씨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발표 원고를 함께 검토하고 발음이 어려운 부분들을 반복해서 연습시켜주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발표 당일 정말 떨렸지만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었어요. 폴란드인이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20분간 발표를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분석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현우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르타 씨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현우 씨에 대한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현우 씨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현우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요라고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올랐어요. 정말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새해를 현우 씨와 연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연애였습니다. 현우 씨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저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지금의 마르타가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작년 12월 현우 씨가 정말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도서관에서 마르타, 나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 옆에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찾아드릴게요 라며 반지를 내밀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히 내라고 대답했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번역일도 안전궤도에 올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우 씨와는 이번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준호가 한국에서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지금 제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사랑해주는 현우 씨와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상처의 땅이 아니라 사랑과 성장의 터전이 되었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